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의 여자이고 결혼해서 시집살이를 하는 중입니다. 슬하에 아직 아이는 없어요. 대신 고등학생인 남동생이 있는데 가정 형편상 제가 결혼한 후에도 남동생을 데리고 함께 시댁에서 생활 중입니다. 평범한 시집살이는 분명 아니죠. 결혼도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는 일찍 한 편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은 웬만해선 30 전에 결혼하는 여자들이 많지 않은데 전 대학을 다니다 중퇴해서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경우입니다. 누나, 나까지 누나 시댁에 얹혀 살아서 미안해. 대학만 가면 기숙사를 가든 원룸을 얻든 해서 여기서 나갈게. 서운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누나 집에 살면서 그런 얘기할 필요 절대 없어. 솔직히 여기가 누나 집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 누나도 시댁에 얹혀 사는 건데 뭐. 얹혀 살다니. 우리가 무슨 객식구처럼 말하는구나. 네가 매형이랑 매형 가족들하고 한 집에 산다고 불편한 건 알겠는데 제발 그런 말 하지 말고 좀 편하게 생각해라. 응? 그러려고 하는데 솔직히 누나 시어머니가 나랑 누나 별로 안 좋아하잖아. 나 때문에 더 누나 시집살이 시키는 것 같아서 괜히 내가 미안해. 서은아, 그건 절대 아니야. 그거야말로 네 오해다. 너랑 나만 있으니까 하는 소린데 솔직히 우리 시어머니가 너 때문에 누나 시집살이 시키는 사람은 아니야.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이라 그런 거지. 하긴 누나 시어머니는 그냥 처음 봤을 때부터 인상이 안 좋았어. 둘이서 또 뭘 그리 미주알 고주알 소곤거리니?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저녁밥 먹을 시간 다 됐는데 여태 그리 꾸물거리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밥은 안 쳐놨고 이제 찌개만 끓이면 돼요. 말만 하지 말고 서둘러라. 네 시아버지 저녁밥 시간 늦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 거 몰라?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사돈 총각은 할 일 없으면 나가서 분리수거나 좀 버리고 와. 네. 결혼하고서 남동생을 데리고 시댁에 사는 저는 여러 가지로 눈칫밥을 먹고 사는 형편입니다. 친정부모님은 어디 계시길래 남동생을 데리고 시집살이를 하냐고요? 사실은요, 제 가정사가 유복하고 무난한 편이 못 됩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저희 친정이 그런 집안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이전 아빠의 사업이 잘 굴러가던 때만 해도 누구보다 유복하고 잘 사는 집이 저희 집이었으니까요. 선이야, 이번 생일에 뭐 가지고 싶은 거 있어? 아빠, 저 수능 끝난 기념으로 유럽 여행 가고 싶어요. 너 자꾸 혼자 배낭여행 떠난다는데 여자애가 위험하게 어떻게 혼자 여행을 간다는 거니? 엄마, 왜 못 가요? 밤늦은 시간에는 혼자 안 돌아다니고 숙소도 좀 안전한 곳으로만 돌아다니면 상관없어요. 그래도 아직 네가 혼자 여행 다니는 건 절대 안 돼. 모녀지간에 그런 걸로 다툴 일이 뭐가 있나? 이참에 유럽으로 우리 가족 여행이나 한번 다녀오면 되지 뭐. 신난다. 진짜 가족여행 가는 거예요? 뭐 가족여행이라면 엄마가 반대할 이유는 없지. 그럼 나도 가는 거죠, 아빠? 우리 집 귀염둥이 막내가 빠지면 가족여행이 아니지. 안 그래? 아빠도 참. 수염 나고 저렇게 등치 큰 귀염둥이도 있어요? 아빠 눈에는 서운이나 선이 너나 언제까지나 귀염둥이 애기들이다. 암튼 딸 봐봐 아들 봐봐 아니랄까봐 결국 이번에도 가족여행으로 네 아빠가 결론을 내는구나. 아빠는 원래 극장을 운영하는 사업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재력가 소리를 듣는 분이었고 코로나 사태 전에는 운영도 잘 돼서 저희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했죠. 엄마가 돈 걱정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고 제가 배낭여행 얘기를 꺼냈을 때 바로 유럽으로 가족여행을 떠나자고 결론이 날 만큼 저희 가족은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해온 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며 아빠의 영화관 운영 사업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극장에 파리가 날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러다 평생 해온 사업 정말 파산하는 것이가 문제겠어. 여보, 설마 이 사태가 뭐 그렇게 길게 가겠어요? 아무리 무서운 전염병이라지만 한철이겠지. 안 그래요? 그러면 다행인데 지금 흘러가는 상황 보면 그것도 아닐 것 같아서 걱정이 태산이야. 기도하면서 기다려봐요. 나도 이 사태가 빨리 수습되게 해달라고 요즘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가고 있어요.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코로나 사태는 뭐 한 계절, 두 계절 정도로 수습될 일이 아니었죠. 몇 년씩이나 계속된 전 세계적인 재앙이었고 사회 곳곳에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킨 일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격탄은 저희 아빠 사업에도 예외가 아니었죠. 사람들은 공공장소에 나가는 걸 꺼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연했고 영화관에 오는 사람들의 발길은 점점 줄어들었죠. 대규모로 극장을 운영하시던 아빠는 결국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파산 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때 더 문제였던 건 극장을 헐값에 넘기려 해도 인수받으려는 사람이 없어서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된 거였습니다. 돈을 융통하려고 해도 더는 답도 없고 사채를 썼는데 갚는 길이 막막한 상황이야. 그래도 급한 건은 넘겼으니 어떻게든 버텨봐야죠. 당신하고 애들한테 면목이 없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데 당신 잘못은 하나도 없어. 여보, 우리 사는 집도 아마 처분해야 할 거야. 좁고 낡은 집으로 가야 할 텐데 괜찮겠어? 여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단 이 위기를 넘기는 게 문제지. 당신 덕분에 이날 이때껏 돈 걱정 안 하고 좋은 집에서 잘 살았는데 앞으로 고생한다고 해서 당신 원망할 만큼 나 양심 없는 여자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넣어둬요. 네? 미안해 여보. 옛날에 당신에게 청혼할 때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내게 시집오게 했는데 여보, 그런 소리 말아요. 울지도 말고. 당신과 결혼해서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데. 우리 선이랑 서은이 같은 아이들도 없고 살면서 한 번 위기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 우리 애들 생각해서 꿋꿋하게 좀 이겨내봐요. 나한테 타박하는 소리 한마디 없고 당신한테 참 미안하고 고맙다. 어려운 시절이 닥쳐온 게 사실이었지만 엄마 아빠는 흔한 부부싸움 한번 하지 않고 묵묵하게 그 상황을 이겨내려고 갖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하얀 길을 걷기 시작한 아빠의 사업은 좀채로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했어요. 살던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매일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오는 악몽 같은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이자 밀린 지가 언젠데 아직도 강간무소식이야? 제발 집에까지는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그리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나가서 이야기하시죠. 왜? 애새끼들 듣는 앞이라 창피하다 이건가? 나오세요. 나가서 얘기하자니까요. 똥낀 놈이 성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자는 거야? 돈을 꿔갔으면 제때 갚아야지. 남의 돈 날름 먹고 편하게 집구석에서 애새끼들이랑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고, 어? 이번 주 안으로 밀린 이자는 당장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번 한 번만 제 사정을 좀 봐주세요. 예? 돈 갚을 능력이 없으면 애초에 꾸질 말아야지. 명심해. 난 여태껏 한 번도 돈 떼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 내 돈 떼어먹은 놈의 말로가 어떻다는 건 김 사장도 아마 잘 알 거야. 무자비한 협박을 일삼는 사채업자들이 하루 걸러 집을 찾아왔고 아빠의 안색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 전날 밤에도 돈 갚으라는 성화에 한참 시달리고 속상해하시던 아빠가 소주 한 병을 먹고 잠이 드셨습니다. 전날 평소보다 과음하신 데다 유달리 힘들어하시던 아빠가 걱정돼서 전 아침에 학교에 일찍 가려다 안방문을 열어보았죠. 엄마는 아침 식사를 준비 중이셔서 아빠 혼자 주무시고 계셨는데
아빠, 속은 좀 괜찮으세요? 하며 아빠를 깨웠는데 아무 미동이 없으신 겁니다. 안색도 평소보다 창백하고 숨소리조차 안 느껴질 정도로 너무 곤히 주무시는 모습이 이상해서 전 좀 거칠게 아빠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빠, 좀 일어나 보세요. 엄마가 아빠 해장하시라고 콩나물 해장국 끓였어요. 네? 그런데도 아빠는 꿈쩍도 없이 자리에서 미동이 없으셨죠. 이상한 예감에 아빠 심장 가까이에 귀를 대보았는데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몸도 차갑고 팔다리도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상해요. 저의 다급한 비명에 엄마가 당장 달려오셨고 엄마는 아빠를 흔들어 깨워보시다 오해를 터뜨리셨습니다. 선이야, 아무래도 아빠가 당장 119부터 불러야겠다. 그때 무슨 경황에 전화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저희 가족은 아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아빠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더군요. 급성 심장마비에 의한 사망입니다. 요즘 최근 들어 심경에 변화라도 있었나요? 심근경색약을 복용하거나 그러신 케이스는 아닌데 뭔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심장 쪽에 지병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최종적으로 병원에서는 급성 알코올 중독에 의한 심장마비라는 결론을 내리더군요. 그렇게 황망하게 하루아침에 하늘나라로 떠나버린 아빠셨습니다. 슬픔 속에 장례식을 치르고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우리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건 여전히 비정한 현실뿐이었습니다. 무책임에도 일분수지? 남의 돈 빌려가 놓고 명을 달리해버리면 어쩌자는 거지? 사장님, 걱정 마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사람이 진 빚 제가 갚겠습니다. 그러니 애들 앞에서 행패 그만 부리시고 제발 돌아가들 주세요. 예? 부창부수라더니 부부가 쌍으로 뻔뻔한 게 아주 똑 닮았네. 내가 아직은 집에 거의 돌아갈 상황으로 보여? 어? 그 사람은 명을 달리했지만 제가 갚는다잖아요. 돈을 안 갚는다는 것도 아닌데 정말 왜 이러시냐고요. 돈을 갚을 당사자가 죽어버렸으니 하는 소리 아니야? 아줌마는 평생 소뚜껑 운전이나 한 사람이라면서 대체 무슨 수로 돈을 갚을 거냐고. 사지 욕심 멀쩡하고 저 아픈데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식당 설거지를 하든 때밀이를 하든 뭘 해서라도 사장님 돈을 갚을 거니까 제발 그만들 좀 하세요. 아니, 울 사람은 난데 아줌마가 왜 울어? 자식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 남의 돈 떼어먹고 먼저 명달리한 남편이 원망스러워 울어?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요. 당신네들 돈 갚는다잖아. 아무리 돈이 중하다지만 안 갚는다는 것도 아닌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아줌마가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당신 남편 남의 돈 떼어먹고 하늘나라로 도망갔다고 확성기로 소문이라도 내줄까? 어? 장례식장까지 찾아와서 돈 갚으라고 집요하게 엄마를 괴롭히는 사차업자였습니다. 엄마는 그 사람들에게 장례식장에 들어온 조의금 봉투들을 건네며 겨우 돌려보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가진 돈 전부예요. 조의금 들어온 거 전부 드리는 거니까 이 돈 가지고 오늘은 일단 돌아가 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아빠가 빚쟁이들로부터 겪던 고통은 올고지 엄마의 몫이 되었습니다. 당시 대학교 신입생이던 저 역시 집안 빚을 갚기 위해 다니던 대학에 휴학계를 내고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죠. 선이야, 미안하다. 재수까지 해서 힘들게 들어간 대학인데. 아니에요, 엄마. 지금 대학이 문제가 아닌 상황인 거 저도 잘 알아요. 네 아빠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셨으면 어느 날 갑자기 그리 돌아가셨을까 생각하면 아직도 억장이 무너지는구나. 엄마, 저도 아빠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좀 더 위로도 해드리고 기운 내시라고 말씀이라도 드릴 거 싶고요. 우리가 이렇게 속상해하면 아빠가 저 하늘에서 더 힘드실 거야. 마음 아파도 우리 이제는 그만 울자, 선이야. 네, 엄마. 저 꿋꿋하게 잘 버틸 테니까 엄마도 무너지시면 안 돼요? 그래. 너와 서은이가 있는데 엄마가 어떻게 무너지겠니?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부잣집 사모님으로만 평생을 사신 엄마였는데 식당 설거지며 건물 청소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생업전선에 나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모녀가 몸이 부서지게 일을 해도 막대한 사채빚을 감당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해야 할까요?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아빠가 극장 사업이 망하며 생긴 빚의 금액이 엄마와 제가 그런 허다른 일을 하며 갚아나가기엔 정말이지 난공불락의 돈이 되어갔던 겁니다. 게다가 제 3금융권의 빚이라는 게 그 이자가 나날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엄마의 시름은 하루하루 깊어지기만 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며 솔직히 원금은 거의 다 갚았는데 그 이자가 원금을 넘어선 상황이 되어버렸구나. 아무리 이자 장사라지만 무슨 이런 식의 돈 계산이 있는 건지. 돌아가신 아빠 대신 엄마가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사무소로 불려간 엄마가 한참 돌아오시지 않아 집에서 동동거리며 걱정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몰골로 엄마가 집에 돌아오신 겁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설마 그 사람들한테 폭행당한 거예요? 선이야, 엄마가 긴 말은 못하겠고 오늘 그곳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건 사실이야. 불이 나서 정신없이 그곳을 뛰쳐나왔고. 불만 난 게 아니라 엄마 얼굴에 멍들고 분명 그것들이 엄마한테 손찌검한 거 맞는 것 같은데요. 엄마, 이럴 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해요. 돈 꾼 게 죄도 아닌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자 감당하면서 이런 일까지 당해야 하냐고요. 그런 식으로 해결 가능했으면 엄마가 언제 경찰에 신고했지. 그런 게 먹힐 사람들도 아니란다. 애초에 그런 곳에서 돈을 꾼 아빠와 엄마가 잘못이야. 불이 났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엄마? 자기네 사무실에 날 끌고 가더니 협박이 안 먹히니까 그것들이 무력을 썼는데 엄마가 정신을 잃을 쯤 건물에 불이 났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선이야, 잘 들어. 정신없는 와중에 그 사람들도 밖으로 다 빠져나갔어. 그런데 이번 일이 차라리 엄마는 기회인 것 같다. 엄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거의 초죽음 상태로 쓰러져 있는 와중에 불이 나서 지금 그 사람들은 엄마가 잘못된 줄 알 거야. 그래서요? 이참에 차라리 엄마를 죽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빚의 사슬을 벗어나는 길 같구나. 어차피 애진작 원금은 다 갚았는데 불어난 이자 노름으로 저리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니 엄마 장례 간단히 치르고 엄마 돌아가셨다고 해. 상속 포기 절차 먼저 받고. 알아들었니? 아니, 엄마를 돌아가신 사람 만들라는 거예요? 영원히 아니고 한 몇 년만 그러고 살자. 그것들 기억 속에서 잊히고 일 마무리된 다음 엄마가 좀 돈도 모으고 해서 너희들한테 다시 찾아올게. 알아들었어? 엄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엄마를 죽은 사람 만들어요? 장례식만 간단히 치르고 한 몇 년만 따로 지내자. 어차피 한국에서는 엄마가 답이 안 보여서 베트남 이모 집에 가서
일 좀 알아볼게. 한동안 엄마가 연락 안 돼도 걱정하지 말고 서은이랑 잘 지내고 있어. 알았니? 넌덜머리 나는 사채빚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엄마와 저는 그때 그런 방법을 택했고 몇 년 동안 엄마 얼굴을 보지 못하고 지내는 상황이었죠. 그때 엄마가 끌려갔던 사채업자들의 사무실 건물은 화재로 완전히 전소되다시피 했고 장례식장에 찾아왔던 사채업자는 엄마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돌아갔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빚 문제에서 벗어났지만 고등학생인 남동생과 제가 먹고 사는 일 또한 녹록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일손이 많이 필요했던 마스크와 손소독제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 공장이 지금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공장입니다. 대학을 중퇴하고 종일 공장에서 일하던 저였는데 당시 저를 졸졸 쫓아다니던 공장장, 지금의 남편과 연애 후 결혼하게 되었던 겁니다. 선이야, 난 그저 널 지켜주고 싶을 뿐이야. 날 왜 지켜주고 싶은데요? 그걸 말이라고 묻니? 내가 널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지켜주고 싶지. 결혼한다고 해서 내가 내 한 몸만 당신한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알다시피 남동생이 어리고 난 남동생 돌봐야 하는 입장이고요. 내가 그걸 모르니? 선이 너와 결혼하면 네 남동생도 같이 데리고 살자. 너 부모님도 일찍 여인 마당에 소녀 가장이나 다름없다는 거 내가 다 아는데. 설마 네 남동생을 내가 모른 척할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처한 상황들 부담스럽고 짐스럽지 않아요? 그런 말이 어딨어.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짊어진 짐이라면 내가 대신 들어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지. 선이 너는 다 알면서 꼭 그런 말을 하더라. 미안하니까 그러죠. 결혼해서 부담만 주게 될까봐. 그런 소리 마라. 부모님도 내가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길 원하시는 분들이야. 우리 집의 자식이라곤 나 하나라서 집도 적적한 편이고. 선이 너도 빨리 결혼해서 생활 안정되는 게 너한테도 좋고 처남한테도 좋을 거 아니야? 처남 공부 잘한다면서. 내가 학원이고 대학이고 다 보내줄게. 나한테 시집만 와라, 응? 제가 일하게 된 공장의 공장장이었던 남편은 공장 대표인 시어머니의 아들이었죠.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마스크 공장을 운영했던 시댁의 회사는 코로나 특수가 겹치며 대박이 난 케이스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집안이었고 남편은 소녀가장처럼 사는 저에게 연민을 느껴서였는지 빨리 결혼하자고 졸랐어요. 저 역시 남편이 싫은 것도 아니고 당장 남동생 공부시킬 일도 걱정이고 쥐꼬리 같은 월급으로 남동생과 둘이 살아가기 너무 힘든 마당에 어찌 보면 현실적인 선택을 한답시고 이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이 너는 소위 말하는 취집했다는 거 너도 잘 알지? 네? 제가 취집을 했다고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냐는 식으로 되물어. 너도 취집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잘 알잖아. 엄마, 사람 면전에 대놓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맨몸으로 시집와서 거기다 남동생이라는 호까지 데리고 그 남동생 공부까지 우리가 시키고 있는데 이게 취집이 아니고 뭐니? 엄마, 선이가 그런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졸라서 시집와달라고 부탁한 거니까 그런 말씀 좀 마세요. 아유, 팔불출 같은 놈. 네가 뭐가 모자라서 저런 혹까지 달린 여자애를 와이프로 들여. 눈이 삐어도 한참 삐었지. 결혼 초부터 저와 남동생을 탐탁지 않아 하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집살이가 매웠지만 그래도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꾹 참았던 이유는 남동생 밑으로 들어가는 학비와 사교육비를 남편이 군말 없이 지원해줬기 때문입니다. 누나, 이번 달 학원비가 많이 나올 텐데 어쩌지? 학원비가 얼마랬지? 수학과외까지 하면 150만 원 더 넘을 것 같은데.
네 매형이 카드로 결제하라고 했으니까 학원비는 카드로 내고 과외비는 선생님 오셨을 때 누나가 드릴게. 누나 고마워. 누나 덕분에 나 의대 가고 싶단 목표 안 버리게 됐어. 누나한테 그런 말이 어딨니? 스터디 카페 이번 달에 다시 끊어야 한다고 했지? 자, 이건 누나 카드 갖고 가서 끊어. 누나, 나 빨리 의대 가고 의사 돼서 누나 호강시켜줄게. 누나는 나 때문에 대학까지 그만두고 이 고생인데 내가 너무 미안해. 아, 누나 대학 그만둔 게 왜 너 때문이니? 아빠 사업 기울면서 그렇게 된 거지. 그리고 자꾸 그런 쓸데없는 소리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내년이면 고3인데 의대 목표로 하는 애가 그런 쓸데없는 생각할 시간이 어딨어? 알았어, 누나. 나 누나 생각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공부할 거야. 결혼해서 제가 제일 다행이라 생각하는 점은 학원비나 생활비 걱정 없이 남동생을 공부시킬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게 사실이었기에 전 결혼 후에도 시댁 소유의 공장에서 일도 하고 또 퇴근해서는 살림도 열심히 했어요. 솔직히 경제적으로 덜 걱정하게 된 것은 사실이었지만 육체적인 피로도는 결혼 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다 할 수 없었죠. 퇴근과 동시에 손을 씻자마자 바로 쉴 틈도 없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또 빨래 청소까지 해야 했으니까요. 선이야, 너 결혼하고 나서 어째 얼굴이 반쪽이 다 됐다. 시집살이해서 그런가 일도 많고 하루 24시간이 바쁘다. 너 사는 거 보면 차라리 시집 안 가고 투잡 뛰는 게 나았을 거란 생각까지 든다 해. 그러게 공장 일하고 살림까지 하려니까 진짜 투잡하는 강도기는 해. 너무 힘들면 분가하자고 남편한테 말이라도 한번 꺼내보지 그러니? 글쎄,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아마 그러기 힘들걸? 남편은 시어머니 소유의 공장에서 일하는 형편이었고 시댁의 집이라든지 재산은 대부분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 스스로의 능력이 있어서 분가를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혼순이 결혼식 비용 부담을 못한 데다가 남동생까지 데리고 들어와 시집살이 한다고 그 유세가 나날이 심해졌습니다. 너랑 우리 아들이 애초에 수준 차이 심하게 났다는 거 너도 잘 알지? 남동생까지 데리고 시집살이 허락해주는 시부모가 세상 천지 우리 말고 있을 것 같니? 서운이 데리고 살게 해주시는 거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만 감사하다고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할 생각을 해. 공장 일도 부지런히 하고 살림도 좀 더 야물딱지게 살아란 말이야. 알아들어? 네, 어머니. 저 역시 못마땅한 부분이 없는 게 아니었지만 또 홀가분하게 분가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일단 남동생이 의대에 들어갈 때까지만 이 모든 상황을 좀 꾹 참자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습니다. 수험생이라고 공부하느라 바쁘고 예민한 남동생에겐 제가 시집살이 당하는 일을 말할 수도 없었고요. 공정일에 시댁 살림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이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날도 전날까지 고주망태가 되도록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온 남편이었고 저는 출근 준비를 하느라 늦잠을 잔 남편의 아침밥을 차려주지 못하고 공장으로 출근을 했어요. 한참 오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일하는 곳으로 분기탱천한 얼굴로 들이닥친 시어머니였습니다. 선이 너 오늘 네 남편 해장국도 안 끓여주고 나왔다며? 네, 어머니. 그 사람이 너무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요. 깨워도 안 일어나길래 그냥 일단 출근했습니다. 아휴, 너는 가만 보면 네 본분이 뭔 줄도 모르는 아이 같구나? 네? 뭐 바른 말을 하면 되물을 줄이나 알고. 네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대체 하는 일이 뭐야? 취집해서 남동생까지 거두고 있으면 그 값을 해야지. 일어나서 밥 먹으라고 해도
10분 더 자는 게 좋다고 해서 그냥 두고 나온 건데요. 그걸 변명이라고 시애미 앞에서 하는 거야? 안 그래도 술 좋아하는 남편 아침에 해장이라도 잘 시켜야 나중에 속병이 안 들지?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음부턴 먹든 안 먹든 해장할 거 차려놓고 나오겠습니다. 시끄럽다! 처지는 결혼하도 내 아들이 너 아니면 살지 못한다고 죽는 신용을 해서 시키긴 했다만 여전히 넌 내 성에 일도 안 차는 며느리야. 꼴랑 공장 일한다고 우리 아들 제대로 대우 못 받은 꼴 난 못 본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고 전업주부 나 해. 그렇게 말하며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제 뺨을 짝 소리나게 내려치는 시어머니였어요. 전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너무 서럽고 자존심이 상해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그 순간 회의실 문이 활짝 열리며 저희 친정엄마가 나타나신 겁니다. 너무 깜짝 놀라 저는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렇지만 좀 전에 따귀를 맞은 화끈거리는 뺨위로 눈물이 타고 흐르는 게 그대로 느껴졌어요. 확실히 꿈은 아니구나 실감하고 있는데 이 나쁜 년 같으니라고 부하 직원들 보는 앞에서 내 딸 뺨을 쳐? 화가 나서 씩씩대며 시어머니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바닥에 내팽개쳐버리는 친정엄마셨습니다. 아니, 대체 누구길래 갑자기 나타난 행패인 거야? 나? 왜? 얼굴 딱 보면 사이즈 안 나와? 당신 며느리하고 얼굴 똑같이 생긴 거 보면 답 나올 텐데. 아, 눈썰미가 모자라서 몰라보나 보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딸 최선희 친정엄마다. 어쩔래? 그럼 사부인이라는 거잖아. 초면에 처음 보는 사돈한테 이런 식으로 행패야? 사돈이라고 내가 고소 못할 것 같아? 고소? 뭘 가지고 당신이 날 고소할 건데? 공장 직원들 보는 앞에서 내 머리끄덩이 잡아놓고 무사할 것 같아? 어이가 없군. 그래, 날 고소해. 나 역시 우리 딸이 폭행당해 방어 차원에서 때렸다고 할 거니까. 피차 쌍방과실인데 내가 뭐가 겁날 것 같아? 겨우 상황이 일단락되고 나서 전 엄마를 모시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엄마, 이게 대체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갑자기 들이닥치려고 한 건 아닌데. 너 사는 상황을 네 친구랑 서은이한테 미리 듣다 보니 엄마가 화가 나서 엎어버렸다. 엄마, 우리 시어머니 보통 성격 아닌데 어쩌시려고요. 네가 뭐가 모자라서 저런 집구석에서 저런 대우를 받고 있어. 네가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결혼해버려서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엄마랑 한동안 연락도 안 됐고 제 상황에서는 결혼만이 서은이도 공부시키고 생활할 방도가 마련되는 길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못난이 엄마 아빠를 탓하지 누굴 탓하겠니? 그만 울어라 선이야. 널 욕하려던 게 아니니까. 엄마, 대체 어디서 어떻게 지내다 이제 오신 거예요? 너에게 풀어놓을 이야기가 아주 길다. 그리고 그 전에 네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 내가 알아야 할 일이라니 그게 뭔데요, 엄마? 네가 하도 급하게 결혼했다 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네 남편 되는 사람 말이다. 재우 씨가 왜요? 얼굴 한번 못 봤지만 사위라는 남자가 어떤 녀석인지 알고 싶어서 엄마가 너 몰래 뒷조사를 좀 했어. 아니, 엄마 왜 그렇게까지... 서은이 말 들으니 공장 일도 부지런히 안 하고 맨날 술만 먹고 들어오는 놈팡이라면서 아직 너랑 그 사람 사이에 아이도 없다면서 아닌 놈 같으면 당장 정리하게 하려고 알아봤다. 그래서요? 알아봤더니 뭐가 나오긴 나오고요?
충격받기 전에 아이스 커피나 일단 한 모금 해라. 뿜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다 삼키고 보고. 엄마는 제 눈치를 살피시며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시는 겁니다. 전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아이스 커피를 꿀꺽 삼키고 심호흡까지 한번 한 다음에 그 봉투를 열어보았어요. 봉투 안에 뭐가 있었길래 엄마가 그리 결단 어린 말까지 했냐고요? 참 어이없게도 봉투 안에는 남편의 외도와 불륜을 입증하는 난잡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여자가 한둘이 아니잖아. 한 명은 나도 아는 공장 직원이고 또 한 명은 이거 대체 누구지? 너만 공장 일에 살림에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지경으로 쇠가 빠지게 고생하고 네 남편이란 작자는 그러고 돌아다니는 것도 몰랐지? 엄마, 전 그저 서운이 의대 갈 때까지만 시집살이 버티자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견디고 있었어요. 엄마가 그걸 왜 몰라? 지금이라도 엄마가 그나마 기반 잡고 귀국하게 된 게 천만 다행이구나. 엄마가 왔으니 이제 앞으로 걱정할 것 없어. 그 되도 않는 집구석에서 당장 서운이 데리고 나오자. 엄마, 그런데 우리 세 식구 살 집이나 있어요? 선이야, 걱정 마라. 엄마가 베트남 가서 우리 먹고 살 만큼 돈 벌고 왔어. 엄마가 무슨 수로요? 지난 3년 베트남서 안 해본 일 없이 엄마가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빠가 극장 사업할 때 알던 아주 친한 사장님을 베트남 현지에서 만나게 됐다. 예전에 사업 망할 뻔했을 때 아빠가 도와주셔서 기사회생하셨다는 그 박 사장님이요? 그래, 그분이 베트남서 여전히 극장 사업 하시는데 본인 하던 극장 사업을 엄마한테 넘겨주셨다. 그럼 박 사장님은요? 얼마 전에 부인이랑 아들을 사고를 잃고 상심이 컸는데 본인도 시한부로 투병 중이었어. 사업을 정리하며 반은 기부를 하고 그 반절의 지분을 엄마에게 넘겨주셨단다. 베트남의 박 사장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빠의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옛날부터 극장을 운영하셨던 친할아버지는 동네서도 유지셨는데 아빠의 그 동창분이 대학 가는 등록금까지 지원을 해주셨다네요. 아빠의 동창분인 그 박 사장님은 가난한 집 아들로 고학 중이었는데 친할아버지의 도움으로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한국서 사업을 하다 대차게 말아먹었을 때 기사회생하도록 조건 없이 큰 돈을 저희 아빠가 지원해 주셔서 베트남으로 이주한 뒤 사업 재기에 성공한 분이었고요. 인생 위기의 순간마다 절 구해준 게 아빠였다면서. 자기가 이룬 거의 절반은 우리 몫이라며 베트남 극장 사업을 그대로 물려주셨다. 그게 최근 일이고 엄마가 그걸 경영하게 된 거야. 엄마, 베트남은 극장 사정이 괜찮아요? 코로나 사태 여파가 거긴 한국보다 덜한가요? 아직 우리나라만큼 OTT나 휴대폰으로 뭘 보는 문화가 덜해서 극장 산업이 아직 그곳은 성수기야. 극장일 뿐 아니라 커피 사업도 같이 엄마가 물려받아서 매출이 아주 괜찮은 편이란다. 엄마는 그렇게 돈을 모으고 베트남에서의 사업이 안정되자마자 한국으로 귀국하신 거였습니다. 너하고 혹시라도 연락 주고받고 만나고 했다가는 그 옛날 사채업자들에게 발목이 잡힐까봐 연락도 제대로 못했는데 네가 저런 집구석에 시집가 있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경솔하게 결혼을 했어요. 엄마,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제 잘못이에요. 아니다. 22살짜리 여자애가 남동생까지 거두며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무슨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했겠어? 너와 서은이를 내팽개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엄마 잘못이다. 엄마, 울지 마세요. 모든 게 다 잘 정리됐고 엄마는 베트남서 귀인분을 만나 사업적으로 재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래, 이제는 베트남이랑 한국 오가면서 사업할 일만 남았다. 아니면 너랑 서은이를 데리고 그곳으로 이주할까 고민 중이기도 하고. 엄마가 그렇게 갑자기 금이환영하듯 돌아오시고 난 뒤 저와 남동생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남동생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 어찌 보면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었지만 제 삶의 변화가 좀 더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졌죠. 당신, 나하고 얘기 좀 해. 무슨 일이야? 오늘 공장에 장모님 다녀가셨다면서? 당신 나한테 장모님 거의 행방불명된 것처럼 얘기하더니 어떻게 된 일이야? 나의 지난 가정사를 다 솔직하게 털어놓을 만큼 우리 관계가 견고한 것 같진 않네. 그건 또 무슨 말이니? 전 구구절절 설명하며 남편에게 따지는 대신 엄마로부터 받은 그 사람의 불륜 정황이 담긴 사진들을 내밀었어요. 사업차 관계자들 만난답시고 술 먹으러 돌아다닌다더니 그런 관계자들이 죄다 여자였나 보지? 아니, 이 사진들이 어떻게... 지금 그 루트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 당신이 그러고 다니는 거 우리 엄마가 다 아셔서 공장에도 찾아오셨던 거야. 여보, 내 말을 일단 한번 들어봐. 내가 여자 만나고 돌아다닌 거는 사실인데 이 여자들하고 나 진지한 관계 1도 아니야. 당신 만나고 다닌 여자들하고 진지하고 아닌지 나 이제 관심 없어. 나 역시 현실적인 이유로 당신과 성급히 결혼한 거 후회하고 잘못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너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혼하자. 시끄럽게 소송 가고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깔끔하게 갈라서. 남편은 지은 죄가 있어서인지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푹 떨구더군요. 남편 쪽이 유책 사유자가 명확했고 시댁에서 받은 부당한 대우 등 제가 이혼할 사유들은 차고도 넘쳤습니다. 소송으로 가봤자 본인들에게 유리할 게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인지 남편과의 이혼은 생각보다 더 빨리 마무리되었습니다. 선이야, 늦었지만 얼른 대학에 복학해라. 엄마, 그런데 나 그냥 성적 맞춰서 간 대학이고 전공이라서 다시 대학 복학하는 게 큰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럼 뭐 딱히 하고 싶은 일이라도 없어? 국내 대학에 큰 뜻이 없으면 유학을 가도 되고. 공부는 어차피 서은이가 잘하고 지금 이 정도 성적만 유지하면 의대 진학은 무리 없다는데 대학생은 우리 집에서 서은이 한 명이면 족할 것 같은데요? 너 혹시 학비 걱정 때문에 그러니? 선이야, 그런 거라면 걱정 마. 엄마가 사업에 재기했고 그 정도 능력은 이제 충분히 된다고 너에게 그랬잖아. 제가 이제 공부할 만한 여유 된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제가 공부에 적성이 별로라 그런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러죠. 그럼 네가 그간 시달리며 살아온 시간들이 있으니 어디 여행이라도 다니며 재충전 좀 하면서 뭘 하고 싶은지 좀 생각해보자. 저의 이혼이 마무리되고 또 남동생이 무탈하게 의과대학에 진학하게 되자 저와 엄마는 둘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생전 아빠가 오고 싶어 하셨던 산티아고 순례길을 엄마와 보름 가까이에 걸쳐서 걸었죠. 이곳을 네 아빠와 올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게요. 요즘 부쩍 아빠 생각이 많이 나요. 네 아빠처럼 가정적이고 좋은 남자는 세상에 다시 없을 거다. 가족여행 올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빠가 쌓은 덕과 좋은 인연이 아니었음
우리 식구 재기하는 거 불가능했을지도 몰라요, 엄마. 그러게 말이다. 재기라는 게 말이 쉽지. 어디 그게 호락호락한 일이니? 엄마는 처음에 베트남서 한인 민박이라도 꾸려볼까 하던 와중에 그 아빠 동창 박 사장님을 만난 거였으니까. 박 사장님이라는 분도 참 대단하네요. 사람이 고마운 일을 겪어도 금방 잊어버리기 일쑤인데 은혜를 잊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말 그분이 하시더구나. 자기 인생이 중간에 꺾이지 않고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게 아빠 덕분이었다고 하면서 사업 절반의 지분을 뚝 떼어 엄마에게 주셨으니까. 엄마, 우리도 아빠가 쌓은 덕으로 재기했으니까 앞으로 뭔가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아요. 그래, 그러자꾸나. 그게 아빠 유지 받는 일이고 제대로 인생 사는 길이라는 걸 엄마도 이제 조금은 알겠어. 엄마와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 저는 엄마의 사업을 함께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제가요, 어려서부터 아빠 손을 잡고 극장 구경도 많이 가고 아빠 일하시는 영화관에서 살다시피 하던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만큼 영화관이라는 공간은 제게 익숙하고 친근한 곳이지요. 엄마, 제가 어렸을 때 아빠 손잡고 아빠 일하시는 극장에 가면 팝콘 냄새랑 사람들 말소리 그런 것들이 참 좋았어요. 아빠가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선이가 커서 극장 여주인 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지. 말이 씨가 된다더니 돌고 돌아 꼭 네 아빠 말씀처럼 살게 될 것 같구나. 앞으로는 한국에서 극장 사업은 뭔가 대단히 특수화되거나 특별한 시장을 공략해야 될 거예요. 옛날 같은 운영 방식으로 극장을 꾸려가기엔 세상이 너무 바뀌어버려서. 엄마와 저는 일단 베트남의 극장을 무리 없이 잘 운영해가면서 자금을 좀 더 모은 후에 국내에서의 극장 사업을 다시 추진해보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극장 사업과 병행하는 커피 사업은 엄마가 주로 돌보시고 극장 일은 제가 주로 운영해가는 시스템으로 가기로 했죠. 최근에는 한국에서 수입한 영화가 베트남 현지에서 대박을 치는 바람에 저희 사업도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엄마와 저는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며 사업하느라 하루하루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죠. 남동생은 명문대학의 의과대생으로 또 역시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엄마, 누나, 최근에 저 예전 누나 전남편 가족 소식 들은 거 있죠? 아니, 네가 어디서 그 사람들 소식을 들어? 예전에 그 집 살 때 같이 학원 다니던 동네 친구를 우연히 대학 캠퍼스에서 만났어요. 알고 보니까 걔도 우리 대학 다니더라고. 공부 제법 잘했던 정민이라는 애 말하는 거니? 맞아 누나, 정민이. 정민이가 그러는데 누나네 시댁 완전 쫄딱 망했다던데? 공장 운영하며 돈 잘 버는 집인데 왜? 예전에도 누나 전 남편 주식이니 코인이니 그런 거 투자해서 돈 많이 말아먹었잖아요. 이번엔 주식으로 진짜 크게 돈을 날리는 바람에 마스크 공장도 경매로 넘어갔다는데요? 그 공장이 경매로 넘어가? 정민이 부모님이랑 누나 시댁이랑 좀 가까운 사이였잖아요. 아마 거의 정확한 정보일걸요? 사업으로 자금을 조금씩 모으게 되면서 부쩍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많이 생긴 엄마셨습니다. 엄마는 지인을 통해 수소문해서 결국 시댁이 경매로 내놓은 공장 건물을 엄마가 사들이셨어요. 우리 딸은 무수리처럼 부려먹던 못된 시어미 공장을 엄마가 인수하다니 아주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구나. 엄마, 그런데 이 공장 가지고 뭐 하시게요? 헐값에 사들인 공장인데 뭐든 해야지. 안 그러니? 시간이 지나 되팔아도 돈이 될 거고. 아니면 우리 지금 하는 커피 사업 부지 말이다. 이곳에다 추진해볼까? 그 구상도 하는 중이다. 엄마가 하시는 베트남 커피 사업은 매출 실적이 좋아서
한국 공장 부지도 알아보는 중이었거든요. 시어머니에게 구박받으며 매일 코피를 쏟을 정도로 서럽게 일하던 공장이 우리 가족 소유가 되고 보니 저 역시 남다른 감회가 생기는 게 사실이었죠. 최근엔 경매로 사들인 공장에 시차를 나갔다가 예전 공장 직원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어머, 사모님, 안녕하세요. 이젠 저 여기 사모님 아닌걸요? 이혼한 지도 오래고. 그거야 저도 알지만 입에 밴 습관대로 호칭이 나왔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리고 말 편하게 하세요. 이젠 공장도 문 닫았고 저보다 나이도 훨씬 위신데요. 근처엔 볼 일이 있어 오셨나 봐요? 공장은 망했는데 새로 구한 회사가 전 또 이 근처라서요. 아, 그러시군요. 참, 사장님 소식은 혹시 듣고 계세요? 제 전남편 말인가요? 아, 뭐 갈라섰으니 관심 없으시겠지만 요즘 들리는 소문이 하도 좀 그래서요. 무슨 소문이길래요? 아, 꽃뱀한테 된통 걸려서 수억을 뜯겼대요. 그것 때문에 공장뿐 아니라 집까지 넘어가게 생겼다는데요. 게다가 그 꽃뱀이 유부녀라 그 남편한테 무슨 상간자 소송인가? 그것까지 당해서 경찰서 들락거리나 봐요. 아우, 평소 사생활이 지저분한 건 알았지만 전 남편이 그런 밑바닥까지 추락했다는 건 또 의외의 사실이었습니다. 직원과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씁쓸하면서도 후련한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 남자의 실체를 모르고 혹시 덜컥 애라도 가졌더라면 내 인생이 어찌 됐을까. 생각하니 등에서 식은땀이 솟을 지경이었습니다. 최근 엄마와 저는 사업이 나름 승승장구하면서 의미 있는 기부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아빠의 사업 부침으로 저와 남동생이 겪었던 힘든 시절이 그런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지요. 아빠가 그 옛날 누군가의 힘든 손을 잡아주어 저와 엄마가 인생 밑바닥의 시기에서 재기의 발판이 되었듯이 저와 엄마 역시 누군가의 힘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무단히 노력 중이랍니다. 힘들어도 하루하루 파이팅하는 원동력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오늘도 힘찬 파이팅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